부장, 국장 급여 정도라도 여러분들한테 평생 붙지 않았던 연금처럼 주어진다라면 뭐 그 이상 바랄 거 있습니까? 없죠. 사실 조힙할 사기 사건의 출발이 대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사기의 문법도 이 사건하고 또 비슷하거든요. 정말 본부가 있던 대구 경북은 진짜 초토화가 됐죠.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만 해도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불꽃놀이도 벌였지만은 대구 지역의 정관계 인사들이라든지 검경, 수사견을 상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입할 그 사람이 돈만 뺏어간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삶을 뺏어갔죠. 짓밟았죠. 정말 하이에나 같은 사람. 그 사람들 하이에나예요.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예요. 그 사람들. 네, 2004년에 대구에 본사를 두고 시작해서 4년 동안 무려 7만여 명, 5조 원의 피해를 입힌 조이팔 사기 사건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했을 때 이 초기에 좀 공조 수사가 잘 됐더라면 그들이 진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처럼 우리의 수사도 좀 더 촘촘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아쉽죠. 예. 안타깝고. 다만 이제 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을 통해서 보자면 당시에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었던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각 지역에서 그 활동하던 조입할 범죄 조직들의 그 법인체, 사업체들 이런 것들이 각자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거기다 두 번째로 이름을 자꾸 바꿉니다. 전국에 공식적으로 49개 그리고 아예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유령 사업체 이건 80여 개가 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범죄 영업을 해오다 보니까 근데 서로가 공조하거나 협력하거나 이것이 한 덩어리의 커다란 사건이라는 인식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피해자 입장으로 들으니까 이 숫자를 들으니까 좀 아찔하거든요. 이게 49개 센터, 유령 회사만 80개 이거를 각각 따로따로 이걸 다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건가? 이거 언제 다 수사를 하냐? 그러게요. 당장에 그 생각이 좀 먼저 들어서 피해자들이 되게 답답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자님께서는 그 2008년에 그 대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셨죠. 예, 10월 말로 기억하는데 그 피해자들이 이분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게 이미 서산경찰서에서 9월에 시작했다는데 왜 그걸 막지를 않아서 우리가 마지막 프로모션에 걸려들어서 피해를 입게 만들고 또 도피 자금이라든지 그러니까 밀항 자금을로 전부 끌어모아서 도피하고 끌어가지 못하게끔 막았어야 되는데 수사관이 왜 그걸 방기했느냐에 대한 이제 분통 그리고 이 사건이 이 정도 됐으면 전국 단위 수사본부를 꾸려서 종합적인 수사를 해줘야지 왜 각 지역에만 맡기고 나몰라를 하고 있느냐. 경찰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지만 피해자들 그러니까 정 기자님이 대구에 와서 만났을 때는 이미 이분들은 전국적으로 이게 다 연결돼 있다를 파악하고 있으셨던 걸까요? 그렇죠. 이미 그때는 피해자들끼리 뭐 카페도 만들고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우리랑 너무 비슷한데요. 네. 회사 이름은 다르지만 이렇게 된 거죠. 경찰이 그러면 일반 시민들보다 더 더뎠던 거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피해자가 동거이냐 사건단을 규탄한다. 다섯 피해자를 조롱하는 비호 세력 처단하라. 당시에 저도 이 조이팔을 저는 금방 잡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게 이미 드러났고 네. 그다음 그 신상도 지금 이제 밝혀진 것 같고 근데 제일 황당했던 게 이제 중국으로 밀항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이거 옛날 영화 보나? 아니 이 그 밀항 성공한 게 12월 10일. 그러니까 중국으로 간 날은 그렇지만 시도한 거는 12월 9일이니까 어쨌든 그 수배 전단지가 뿌려지고 한 달 정도 된 시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밀항을 했다는 것을 최초로 그러니까 직접 밀항을 실행한 사람이 이렇게 제보를 해온 게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양식업자에게 이렇게 조이팔 측근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밀항선을 구해달라 해가지고 그 양식업자가 밀항에 개입하게 된 양식업자가 그 사실을 해경에 제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해경에서는 공조를 제안을 해요. 그때 당시 해경에서는 좌표까지 다 찍어주면서 어느 공해상 좌표에서 만나라. 그리고 해경에서도 역시 찍어준 좌표대로 가서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배, 조이팔 실로 나오는 배와 공해상에 접선을 해가지고 넘겨주는데 그 주변에 해경 함정과 해군 함정까지도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그 체포하지도 않고 그냥 넘겨줬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일까? 그 12월 9일 날 배나졌죠. 낮이요. 낮에 예. 아니 그 진짜예요. 지켜보고 있는데 네, 그게 진짜였고 그 사실을 제가 폭로 보도를 했더니 당시 대한해경서장이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몰랐다. 조이팔인 줄 모르고 넘겨줬다. 아니 마약 사범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약 사범이면 넘겨줘도 공해상에서 돼요? 마약 선박이 모선이 왔으면 잡아야 되지 잡아야죠. 않습니까? 그게 해경으로서는 큰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잡지도 않고 유유히 넘어가고 호위하는 가운데 넘어가는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러니 피해자들은 이거는 얼마나 뭐 본인은 몰라서 무능했다고 주장하지만은 해경의 호위 아래 밀항을 시켜준 모양새로 넘어간 예.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 국민으로서 지금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게 해경이 찍어준 좌표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호의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정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엄청 진짜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셨죠. 그런데 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산 지역 경찰, 그다음 해경 그리고 서산 지역의 그 소위 말하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를 포함해서 그 세 개 기관은 이 그 조이팔 밀항 그 해경 공조 작전을 한 박창희 선장이었는데 그 선장을 입 닫게 하고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분을 구속해요? 예, 구속해서 결국은 너무 억울하니까 네. 이제 풀려났을 때 저에게 찾아와서 모든 걸 실토를 하고 그걸 이제 보도를 함으로써 이제 뒤집어졌던 거죠. 뭐 우리 보통 사람 생각에는 저 해경을 이렇게 로비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뭔가 증거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결탁하지 그래서 않았을까 하는 이제 의심이 저는 살만한데요. 그래서 그때 육지 경찰에 대한 로비는 실제적으로 이제 부천지청에서 수사를 그 문제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때 드러나기를 그 수사 결과가 이렇게 로비를 5억 원 받아서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조이팔 수사를 담당한 서산경찰 수사 간부들이 그 돈 5억을 받았다는 증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정보는 넘겨받았지만 돈은 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고 수사를 확대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브로커들만 구속을 시킨 상태였고. 밀항도 그렇지만 그 해외 신분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운 건 아니죠. 네. 그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쭉 그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조이팔이 중국 공안의 어떤 단계에서건 뇌물 공여해서 자기 편으로 만든 것은 이제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지어 공개적인 경제 활동도 해요. 공장을 세우기도 하고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중국 내에서 그는 정식 신분증을 가지고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신분증이 뭐냐면 자기 조희팔이 아니고요. 조영복이라는 중국 공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등록증이지만 중국에서는 공민증이거든요. 그 공민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내 이름은 조영복이었어요. 그 조영복이라는 인물이 외모도 상당히 조이팔하고 유사했다고 해요. 이 조이팔이
중국 내에 있는 조폭들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고 또 비호도 받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선족 조폭들이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조이팔과 외모적으로 가장 유사하고 조선족인 사람을 수배했는데 그게 조용복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갑자기 그 사망 소식이 뻥 하고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근데 그때 뭐 저는 뭐 다 그랬겠지만은 에이, 이거 되게 황당했다는 생각이 그 기억이거든요. 그때가 2012년 5월 16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18일 날 이틀 뒤면 중국에서 이제 중국 공안이 여기 서부지청과 협조해서 체포한 그 강호영, 최천씨 두 이제 피의자가 들어오는 날인데 들어오기 이틀 전에 서둘러 발표한 것부터가 이제 석연치 않았습니다만 실제 사망한 건 훨씬 이전이었죠. 이전인데. 발표된 건 그렇죠. 2012년 5월이고. 예. 워낙에 갑작스러운 발표였고 아무 증거 없이 장례식 영상이란 걸 내밀면서 사망했다. 그걸 국민들 보고 다 믿으라고 하니 그래서 이제 중국을 직접 가봤습니다. 첫째, 죽지 않고서 그렇게 가짜 장례식 영상을 찍을 수 있는지. 둘째, 그들이 제시한 근거가 화장증, 그다음에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거든요. 그게 죽지 않고 가짜로 발급이 가능한지 이걸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가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웨이하이시의 화장터에서는 우리나라 돈을 한 30만 원 그 당시에만 주면 모든 그 화장과 장례 절차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사망했건 안 했건. 네, 원하는 대로. 거기에다가 이제 조이팔 측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내세운 논리가 있었어요. 투명한 관이거든요. 투명한 관이 플라스틱이나 그런 재질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 밀폐된 곳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누워 있으면 기절했건 뭐하건 호흡을 한다. 그럼 호흡을 하면 호흡으로 인해서 나온 수증기가 그 위에 서릴 거 아니냐. 아크릴이건 플라스틱이건 여기에 이제 서리가 끼게 된다. 근데 전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재현을 해봤죠. 제가 직접 조이팔이 입었던 것과 거의 똑같은 것으로 보이는 걸 다 임대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임대를 해주더라고요. 똑같은 복장을 입고 그 보여주면서 그 관을 찾았더니 있어요. 그 투명된 아크릴로 된 누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관은요 밑에가 막혀 있지 않습니다. 밀폐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밀폐되는 게 아니에요.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동영상을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김이 서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조희팔이 조영복이라는 사람의 신분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조영복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희팔이 조영복을 데리고 다녔대요. 가는 곳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네. 그러면 실제로 조희팔이 사망했다면 조영복은 살아있어야죠. 어디엔가 조영복이 살아있음을 입증해내면 조희팔이 죽었다라고 믿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영복의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더 좀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좀 성급한 사망 발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2012년 5월 21일 경찰지능범죄수사대가 좀 갑작스럽게 조이팔의 사망을 선언하게 됩니다.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은 숨진 게 맞다고 다단계 수사를 재수사한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작업 결과 조이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이팔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검찰의 발표, 또 경찰의 사망 발표, 검찰의 사망 발표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망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망이 되면 공소권이 없습니다. 공소권 소멸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일이에요. 피해자분들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망의 근거를 가지고 대한민국 양대 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발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의혹만 제기하고 말도 안 되는 사망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종결을 싣고 진짜 캐비넷 사건을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조이팔의 존재로 추정되는 인물이 중국에서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실제로 그 존재를 찾으러 정상 기자님은 또 직접 가보기도 하셨죠. 예, 경찰의 사망 발표가 있은 후에도 조이팔을 봤다거나 통화를 했다거나 만났다는 사람들이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2012년 11월에 대구 지역에 이제 조폭 출신의 최아무개 씨가 조이팔이 산동성에서 조선족 조폭 12명의 보호 아래 지금 살고 있고 조이팔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걸 쓸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에 2013년 말에까지 보디가드로 있던 사람이, 조이팔이 보디가드로 있던 사람이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해주기를 13년 말까지 나하고 통화했다. 그 얘기를 이제 해줘서 그것도 보도한 적이 있고. 그러다가 2015년 자기의 그 고등학교 친구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칭다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제보가 왔다. 자기 사업 파트너 2명의 여성이 선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 만난 사람이 조이팔과 유사하다고 그러는데.这是他在十五台，就是在十五台吃饭。我有印象，我是我服务的，就是你最后一次见到他。 예, 우연의 우연이 겹치고 의혹이 의혹을 또 낳고 있는 조이팔 사기 사건입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 이런 의혹들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로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가 돼 왔었죠. 그렇습니다. 의혹에 그치지 않고 확인된 그런 유착 사실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2008년 10월 31일 날 그때는 조이팔이 밀항하기 전이었죠. 이 사건 수사하던 대구경찰청 소속의 정모 경사 조이팔을 만납니다. 그리고 조이팔로부터 수성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수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이 정모 경사 정작 조이팔을 인터폴 적색 수배를 신청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조이팔은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이팔로부터 뇌물을, 그러니까 부당한 금품 거래를 했던 그에게 금품 거래를 한 경찰 관계자가 수사 책임자인데 그 사람을 중국에서 잡아 들여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가 처벌받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검찰대로 별도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조이팔 일당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중국 공안과 공조수사를 기획을 해서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구지검 서부지청 이종훈 검사가 요청을 합니다. 그 이후에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해서 경찰청 광수대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이걸 폭로를 하니까 대구지방검찰청에서도 바로 경찰을 상대로 권역 존경을 구속하는 이제 이런 수사를 하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수사가 검경 사이에서 서로 전략적으로 상대방에서 우리 기관의 고위층을 한 명 더 비리 유착 혐의로 조이팔 유착 혐의로 이렇게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할 경우에 반대로 상대방 기관에서 검찰이 한 번 하면 경찰 쪽에서 한 번 더 상대방 조직을 그렇게 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었어요.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그 예. 시소 게임 과정에서 검찰의 부장검사도 덜미가 잡힌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가 과연 끝이었을까? 가장 높은 사람일까? 이런 의문이 남는 거죠. 이렇게 이 경찰, 검찰 조이팔 범죄를 미연에 단속하고 수사했어야 할 기관 종사자들이 거액의 뇌물 수수한 것도 문제지만 그 시기도 딱 조이팔의 범행이 확장하기 전 뇌물 받고 그리고 전산자료 파기하기 전 뇌물 받고 그리고 중국으로 밀항해서 도피하기 전 거액 뇌물 받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은 정말 그 속에서 열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이팔 일당은 총체적 로비를 펼쳤고 대한민국의 검경 수사대는 총체적 부실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검경 수사대가 꾸려진다 그러면 막 기똥차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진짜 여기 자체가 무력화 시켜버리는 검찰 수사관이 16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다른 곳에 뿌려진 금액들을 상상을 하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자님, 이렇게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눈앞에서 놓치고 그 외에 뭐 죽었니 살았니 가지고 막 논쟁하고 그런데 이후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게 피해자들 같은 경우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본인들이 직접 수배 전단도 붙이고 뛰어다니면서 조이파를 잡으러 다니고 또 은닉 재산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존 신청 더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중간책 역할을 하면서 대구지검 그 오 총무과장한테 15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던 그런 대구의 고철업자가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710억 원을 이제 공탁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 12월에 법원에서는 710억 원 중에서 320억 원에 대해서 일부 채권자들의 평등하게 배당한 내용의 이제 배당표를 작성했는데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가 배분을 다시 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제 이런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건만 해도 소송이 끝나지 않아서 공탁금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1년에는 그 조이팔 측근 강태용 법원에서 추징 명령 내려진 금액이 229억 원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찾아내서 추징한 것은 32억 원에 불과합니다. 실제 피해액이 4조에서 8조에 이르는데 32억 원 과연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소액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조이팔 씨도 한국에 이거 남아 있는 집이나 한국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은 있죠. 만약에 그것이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확인만 된다면 다 추징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이팔 사기로부터 나온 돈이라는 그 입증 자체를 못 하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데도 환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어떤 법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뭔가 좀 특단의 조치, 특별법 같은 어떤 제도 조치가 필요한 거죠. 자, 올해였습니다. 그 피해자 9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2020년에 제기했는데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됩니다. 앞서 그 조이팔이 밀항할 때 해경이 정보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액을 환수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는데요. 정말 이 판결처럼 아직 뭐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국가의 책임이 있죠. 당연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은 공범일 겁니다. 대한민국이 경찰, 검찰, 또는 금감원, 정치권, 유력 인사들 이들이 조이팔을 도와주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면 조이팔이 과연 2008년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 수조 원 사기를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 것이며 또 하나는 과연 중국으로 그렇게 밀항할 수 있었을 것이며 거액을 은닉할 수 있었을 것이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책임이 있죠. 문제는 법원에서 국가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을 내릴 때는 역시 증거를 요구를 합니다. 지금 특히나 피해자들이 그 어려운 입증, 너무 광범위하니까 국가의 잘못이 그 가장 직접적이라고 생각되는 밀항 당시의 해경의 늑장, 3번에 걸친 밀항 시도를 전혀 막아내지 못하고 좌표까지 찍어주고 거의 도와주다시피 한 것을 들어서 국가의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5억 원이라는 해경 상대 그 뇌물 로비가 있었다는 범죄자 측의 진술은 있었지만 해경 측에서는 누구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또 그 범죄자들도 나중에는 자기들이 빚 갚는 데 썼다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입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을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쭉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그 경제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되게 낮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에서도 보고 뭐 보면 미국의 같은 나라 보면 뭐 주가 조작이나 뭐 금융 사범한테 막 수백 년 먹이고 네. 987년 막. 우리나라가 처벌 수위가 낮으니까 이거 처벌받고 다시 범죄 저지르면 되지. 또는 그 사기치는 돈이 더 크니까 큰 돈 사기치고 수위 낮은 처벌 뭐 받지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바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6천억 원대의 보험 사기 사건의 범인 그 솔람 와이스라는 범인이 검거가 됐습니다. 법정에 세워졌죠. 형량이 얼마냐? 징역 845년 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큰 1조 원대의 투자 사기 벌였던 김성훈 IDS 홀딩스 대표 2017년에 선고가 얼마가 되었느냐? 징역 15년형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특히 그 전세 사기 우리 청년들하고 서민들 울렸던 대형 전세 사기가 인천에서 발생했잖아요. 2024년 2월에 인천지방법원 선고가 내려졌는데 서민 191명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 가로챈 범인 역시 징역 15년 선고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분들 중에 4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했었고요. 이 15년도 현재에서는 나름 세게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슬픈 거라는 거예요. 나름 이제 지금 기준에서 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주는 게 이 모양이니까 우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뭐 몸에서 피가 막 솟구치고 뭐 이빨이 몇 개 부러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범죄와 어떤 이 생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 경제 범죄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또 그 안에는 뭐 피해자에게 조금 책임을 돌리는 그런 시선도 있기에 이렇게 좀 가벼운 형량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조이팔 사건, 그 사건이 시작된 게 2004년 우리 지역에서였습니다. 벌써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많고요. 정말 사람의 관계와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생 이런 걸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했지? 이런 질문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뭐 440만 원을 내면 3만 5천씩 들어오고 꼬박꼬박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 사건의 본질적인 질문은 어떻게 그런 사기가 가능했지? 어떻게 그런 밀항이 가능했지? 어떻게 그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정말 사회 전체적인 어떤 부실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이슈에 대해서 막 쭉 따라가질 못하니까 조이팔 밀항했단다. 조이팔 죽었단다. 이렇게 이슈에서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사이를 많이 놓치고 있지 않았을까. 네, 사기는 저는 간접 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거의 전부일 수 있는 경제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조이팔의 범행 여전히 그 피해자들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유사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각종 형태의 사기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우리의 어떤 사회 전반적인 그 미온적 시선을 바꾸지 않는 한, 또 법원과 경찰, 검찰, 또 정치권의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그 실질적인 죽음과 또 경제적 삶의 죽음 이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이 경제 범죄를 바라보는 사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되겠죠. 천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명백한 국민을 위한 법치 그리고 공직자와 국가기관이 범죄자가 아닌 우리 서민들 국민의 편에 서야겠습니다. 자, 오늘 잊어서는 안 되는 조이팔 사기 사건 시민의 품격에서 또 샅샅이 밝혀봤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지역에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 처음 발생이 되었을 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이팔 사건 1년이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이런 사건은 명확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명확한 사건이 16년 동안 제대로 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팔 이름 석자만 들어가면
모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다 흔들려버리고 뒤틀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16년이나 지난 사건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고 있니라고. 저는 반문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반문을 해요. 그러면 조이팔 사건 이후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해결된 게 있습니까? 피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지고 발전되고 진화되고 해야만 다시는 이제 우리 같은 피해자도 발생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렇게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잘 해결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는 일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